그러면은 이런 어떤 원한이라든가 모욕을 당한 네네네. 그런데 모욕을 당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해소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탁 터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7시 50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한 상가 밀집 지역의 한 건물에 수많은 구급대원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후 들것 2개를 들고 급히 건물 밖으로 나오는 구급대원들. 들것은 피해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투성이가 된 사람 2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건물 안에는 그야말로 흉기에 난도질 당한 2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근처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흉부와 복부, 목 등 전신에서 30군데가 넘는 자창과 절창이 발견되었고 다른 한 분 역시 수군데를 깊게 찔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30여 차례 공격을 당한 분의 경우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날카로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리고 베인 2명의 피해자.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나 30여 차례의 무차별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오전 8시 20분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의식을 잃은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 과연 누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른 아침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상가 건물이라 안에 식당, 술집 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 한 식당의 뒷문이 깨져 있었고 2층의 다른 주점도 문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건물 2층의 한 주점이었으나 같은 건물의 다른 상점들에서도 수상한 흔적들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건물에서 발견된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요한 진술 하나를 확보합니다. 건물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7시 40분쯤에 건물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과 한참 실랑이를 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발견되기 대략 10여 분 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와 돌아다녔고 이를 수상하게 본 건물 경비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남성을 쫓아냈다는 것. 과연 그가 이 참혹한 살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2016년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안양 칼부림 사건의 미스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보다 경제적인 쇼핑 플랫폼 리싱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할 사건은 2016년 8월에 안양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잔혹한 범행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2명이 같은 시간에 공격을 당했고 1명은 위독한 상태다. 이런 부분인데 공격 부위가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네, 이런 공격 부위와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안양 평촌은 아시다시피 약간 좀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있는 술집들이 있는 그런 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구잡이로 찔린다. 그러니까 30군데가 넘는 자창과 절창. 아무런 동기가 없잖아요. 네. 동기라고 하는 것이 돈을 노렸다거나. 근데 강도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것은 그래요. 2명을 마구잡이로 찔렀어요. 그러면 강도보다는 원한에 의한 건데 원한에 의한 것 치고는 또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정적인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부, 복부, 목, 전신 이렇게 찔렀는데 정작 얼굴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부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를 찔렀는데 집중된 것과 전신에 퍼져 있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딱 고정시켜 놓고 찌른 것이 아니고 감정 지점이 없는 대로 막 분풀이,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나가는 대로 근육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 포커싱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묻지마 폭력 아니면 무차별 폭력, 뭐 이상동기 범죄. 네. 근데 이제 경비원이 얘기하는 대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한 10분 전이죠. 네네. 난동을 부리고 경비원한테 쫓겨나서 네.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여기서 중요하죠. 바로 가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네. 막 밀려나니까 딴 데로 가서 거기서 마주치니까 그럼 이거는 대상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묻지마 범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은 이제 노상 같은 데에서 저희 뭐 근래에 많이 있었죠. 조선이라든지 개활지 뭐 이런 곳에서도 막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이는 대로. 어떤 가게 지금 이 시간대도 오전 7시 50분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 거의 뭐 네. 술집 같은 건 뭐 문 닫고 네. 들어갈 때쯤이죠. 네. 그때 들어가서 이것을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묻지마 살인도 애매한데 차라리 경비원을 공격했다고 하면은 네네. 이유라도 있겠지만은 그럼 난동을 부리다가 그 분풀이로 칼을 휘둘렀나? 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한 건물에 들어가 2명을 참혹하게 공격한 범인, 그는 누구인지 이유,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45분경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도착하니 신고한 경비원이 남성이 2층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2층으로 향했고 2층의 한 주점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비현실적일 만큼 끔찍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칼을 버리라고 소리쳤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지만 그가 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체포하자마자 범인이 자기가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군요. 일단 병원으로 옮겼지만 음독 사실은 없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3세의 남성 최 씨. 그는 이 근방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토록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한편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 한 명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생존한 피해자에 따르면 주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청소를 하던 중에 갑자기 범인이 들어왔고 이후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날 아침 청소를 해달라는 주점 주인의 지시를 받았고 주점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범인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먼저 사망한 피해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이후 본인에게도 칼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무시하고 괴롭혀온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크게 분해서 혼내주러 간 거였어요. 실제로 최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발생 전 지인들에게 보낸 다수의 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형이 누구한테 맞았으니 같이 복수하러 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최 씨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오래전부터 범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최 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 것일까? 영문을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괴롭힘에 의한 보복으로 범행이 시작됐다는 최 씨의 주장. 진실은 꽤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33살의 최 씨라는 남성이 근처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인데 술에 취했다,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심지어 체포되는 순간에도 찌르고 있더라 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는 뭐 청산가리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독한 그런 것들은 또 안 나왔고요. 청산가리 먹으면 저렇게 못하죠. 이게 거짓말인 거죠. 네, 청산가리 이제 먹는 순간 이제 뭐 이게 타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청산가리는 먹었으면은 바로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저렇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음독했어요. 날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살약을 먹을 정도로 하고 뭔가를 할 정도로 내가 감정이 되게 높은 상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작 쓰러진 피해자에서 칼을 막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테이저건으로 쏴서 찌르는 걸 멈추고 공격을 멈출 정도로 그렇죠. 감정이 거의 막 그냥 네. 완전 각성된 상태. 그게 술에 의한 건지 약물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피해자들의 대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 그렇죠. 피해자들을 네. 꼭 뭐를 해야 할 대상성이 아니라 그냥 네. 분풀이를 하는 정도의 것이지 네. 대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생존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맞습니까라고 확인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뭐 어떤 특정한 이야기도 없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이면 주점이 잠겨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밤새 영업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밤새 영업한 데도 있겠지만 잠겨 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뭔가를 찾거나 그러다 나오고 그걸 반복했다. 네. 근데 정작 공격한 사람은 대상성이 없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려다가 네. 전혀 다른 대상성의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뭐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다수의 메시지입니다. 형이 누구한테 맞았다. 같이 복수하러 가자.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요즘 뭐 정우 씨의 바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거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맞았으니까 아. 동네 형들한테 네. 복수 좀 해주세요. 네. 라고. 그러니까 몰고 가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약간 10대 패거리 문화처럼. 그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야지만 네. 피해자가 청소하는 와중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무슨 원한이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무시하던 괴롭히던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대상성으로 한 거야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지금 핵심적인. 알겠습니다. 자, 범인의 주장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경찰은 최 씨에 대한 묘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했던 아침, 잔혹한 범행으로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최 씨. 범인 최 씨는 과연 어떤 인물인 걸까? 조사 결과 최 씨는 20대 중반부터 안양 지역의 유흥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2008년부터 안양의 한 주점에서 일했어요. 근데 2010년쯤인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점을 그만두고 일하던 곳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2010년 모종의 일로 근무하던 주점을 그만두고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011년 봄 무렵 최 씨는 전에 근무하던 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이석준 씨, 김인혁 씨와 만나 전 직장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동료 이석준 씨는 최 씨의 복귀를 반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석준이가 최 씨가 전 가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 씨랑 석준이가 다퉜는데 최 씨가 석준이한테 일방적으로 심하게 맞았죠. 그게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나서 최 씨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전 동료 이석준 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 일로 최 씨는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 그리고 5년이 흐른 2016년 8월 25일 새벽 2시 52분 최 씨는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과거 주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행 중 김인혁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으나 김인혁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전화 기록을 조회하니 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김인혁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연결이 안 된 거였어요. 실수로 번호 하나를 잘못 눌렀으나 최 씨는 김인혁 씨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같은 직장의 동료 이석준 씨에게 폭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렸고 과거의 기억에 감정이 격해진 최 씨는 이석준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김인혁 일행을 찾으러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쯤부터 최 씨는 지인들에게 형이 맞았으니 같이 복수하러 가자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김 씨 일행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7시 40분경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건물의 경비원이 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씨는 경비원에게 막혀 건물을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경비원에게 막히자 1층에 있던 식당의 뒷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칼 2자루를 훔쳤습니다. 1층의 식당 뒷문을 나무막대로 부순 후 잠금 장치를 푼 최 씨는 주방으로 가 칼 2자루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칼을 쥔 최 씨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동네에 건달 같은 좀 느낌이 있네요. 네. 건달인데 약간 좀 삐끼? 네, 뭐 그런. 그죠? 약간 급이 낮은. 네네. 근데 주점 동네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전문 건달, 전문 조폭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자기가 혼자 못하니까 우르르 가서 뭘 다구리를 놓자, 네. 소위 말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셔서 지금 근데 나이가 어린 이석준이라는 인물에게 맞고 팽당한,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가게에서 쫓겨난.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원한이라든가 네. 모욕을 당한, 네네네. 그런데 모욕을 당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해소를 못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박대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새끼는 완전히 지나가는 19살짜리를 완전히 난도질을 했잖아요. 아무런 네. 관련이 없는. 여고생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다, 여자친구나 뭐 이런 형태. 네. 이 사람도 비슷하다는 느낌은 조금 들었어요. 지금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인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업소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이번에 또 김씨 일행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때렸던 이석준은 제외하고 김씨 일행을 봐서 처음엔 이제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안 받더라. 근데 여기서 하는 행동이 계속 집착적으로 이제 계속 전화를 합니다. 김씨에게.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 무리에 끼고 싶거나 그 무리였는데 쫓겨난,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네. 범인 최 씨의 심리적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일행이을 본 게 2시 52분. 사건 발생이 5시간이 지난 거고 5시간 동안 자기가 뭐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또 일행이 있어요. 자기 일행하고 또 시간을 뭐 보내다가 근데 계속 그걸 마음에 이제 그렇죠. 담았다라고. 그러면서 네. 과거에 자기가 폭행을 당했거나 따돌림 당한 것이 계속 리마인드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탁 터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범인 같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은 사실 딴 사람들과 있었지만 속으로는 술을 먹으면서도 계속 앞서서의 그 과거의 상황이 떠오른 거죠. 네. 네, 계속. 그래서 생각하고 쫓아나갔는데 경비원이 막았어. 이게 사실은 더 이 최란 사람을 폭발시킨 거는 한번 제지당한 게 제지당하니까 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행동으로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공격하려고 한 더 각성 상태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칼 2자루를 챙긴 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흔히 이런 범인들의 범행 도구를 많이 다수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 관련돼서기도 하기. 그렇죠. 칼을 많이 챙기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로 충분히 할 만한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대체하려고 보상 심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우연히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나 되는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최 씨. 그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진실, 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왜 이토록 전 동료들에게 집착했던 것일까?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최 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거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는 0.219%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말로 그는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걸까? 경찰은 CCTV,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범행 당일 최 씨의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최 씨는 지인 정 씨와 정 씨의 친한 언니 손 씨와 셋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최 씨랑 2시에 만나서 6시간 넘게 술을 마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취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최 씨는 술에 취하면 술버릇이 자는 거거든요. 새벽 6시 49분 늦은 술자리가 끝나고 최 씨는 지인 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7시쯤 편의점에 들러 음료도 구매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형이 맞았으니 복수하러 가자는 문자의 맞춤법도 정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며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
2시 52분 최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고 전 동료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최 씨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으나 본격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입니다. 최 씨는 김인혁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헤어진 최 씨는 과거 이석준에게 폭행당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최 씨는 이 씨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김인혁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최 씨는 김 씨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김 씨를 혼내줄 생각으로 김 씨를 찾아 인근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1층 식당에서 칼 2자루를 훔쳐 양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일행을 찾아 한 주점에 들어가려 했으나 주점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닫힌 주점 문을 여러 차례 발로 가격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주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 일행을 향한 최 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침입한 주점을 나와 같은 층의 또 다른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주점의 문이 열렸고 최 씨는 주점 안에 있던 2사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사륙의 현장. 최 씨는 무방비인 2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제서야 그의 칼날은 멈췄습니다. 정말 의문인 것이 최 씨가 왜 자신이 혼내주겠다던 전 동료가 아닌 아무 상관도 없는 건물 청소부들을 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 씨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을 열지 않아요. 최 씨의 칼에 쓰러진 것은 그토록 자신이 찾던 전 동료가 아닌 주점을 청소하고 있던 건물 청소부 75세 여성 민 씨와 연 씨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 씨의 범행. 검거 직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한 최 씨는 이후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며 범행에 대한 동기를 번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잦은 음주 문제를 겪었으며 절도 및 폭행 전과가 있었고 2016년 성폭력 알선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5년 만에 떠올린 기억과 바뀐 복수의 대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범행, 그리고 검거 후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는 최 씨.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에게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네,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피해자 최 씨가 그렇게 5년간 마음속에 품었던 응어리, 분노,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인분들 2분, 여성 노인분들, 청소 노동자 2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동료 일행을 보고 전화를 수차례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가 가게에 들어가서 범행 도구도 훔치고 이런 감정의 연결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저 사람들한테 뭔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막혀요. 감정이 더 쌓여. 그래도 앉아있다가 그게 더 쌓여. 안 돼.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직접 뭔가 분풀이를 하라고 갔는데 경병이 또 막아. 그러니까 꾹꾹꾹꾹 폭발 전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거죠. 그때는 이미 자기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이게 자기가 심지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자기가 번호 하나 잘못 눌러놓고 그걸로 계속 걸고 계속 안 받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네. 과잉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탓인데. 네. 앞에 것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후배한테 맞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무시당한 것도 그 사람들 잘못도 있겠지만 자기 잘못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망상이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절도, 폭행, 성매매 알선 관련된 형사처벌 기록이 있었고요. 이제 이 사건에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받아서 집유 기간에 지금 이게 벌였습니다. 강력 범죄는 사실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술에 너무 많이 취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 농도는 0.219 그리고 뭐 문자도 정확한 맞춤법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게 심신미약 관련된 그리고 혹은 뭐 이것이 영향을 어떻게 줬냐도 나중에 재판에서 관건이 됩니다. 우리의 심신미약의 어떤 판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 심신미약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 0.2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죠. 0점이 만치예요, 만치.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만치가 돼도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범위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보면은 딱히 심심이하게 범죄에 들지 않는 자기 행동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나중에 수사받을 때야 당연히 기억 안 난다고 하죠. 그럼 자기가 기억나서 살인했다고 하면 형량이 더 커지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전 7시 1분경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결제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범행 직전에도 이제 전화번호를 아까 김 씨 번호를 기억을 해서 물론 한 자리는 틀렸지만 기억을 해서 눌러서 전화를 걸고 CCTV에도 걸음걸이가 똑바르게 걸은 것들이 나와서 어느 이것들이 좀- 정도는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의문입니다. 노인 두 분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주장도 조금씩 바뀌고 날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풀이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분풀이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이거 왜 이 목적이 뭐고 왜 이런 주장? 네. 목적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정 대상에 대한 분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가장 만만한 청소부를 대상으로 진짜 분을 폭발한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들한테. 네. 그렇다면 왜 경비원은 혼자였고 청소부는 둘이었는데 물론 여성 남성이란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경비원은 자기가 상대하기 힘들었던 거고 네. 청소부들은 고령의 여성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통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쉽게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동기를 얘기를 그건 합니다. 나중이죠. 나중. 네네. 나중에 무시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네. 책임 전가죠. 그러니까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나를 먼저 욕하고 그랬어요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건 그러니까 형량 관련돼서 이건 조금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의 네. 그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 씨에게 어떤 재판 결과가 내려지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나오면은 네, 교수님 왜 이렇게 뽀송하세요? 김 PD, 네. 난 원래 뽀송뽀송해. 뻥치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자넨 보랄 펜큘레이터 안 쓰나? 역시 템빨 보랄이 뭐예요? 서큘레이터, 높, 펜 아닙니다. 둘의 장점을 하나로 접목한 펜큘레이터입니다. 네, 보랄 BLDC 스탠드펜. 요즘 선풍기 사시려면 일단은 BLDC 모터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24단계의 바람 세기로요.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부터 강력한 서큘레이터 바람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에어컨과 같이 서큘레이터로 쓰셔도 되고 더울 때는 그냥 선풍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단 높이 조절에 12시간 타이머까지 가능한 보랄 펜큘레이터가요. 무려 크라임딜 특가 59,000원입니다. 놀랍도록 저렴하죠? 여기에 옵션으로 2만 원 추가하면 날개 없는 선풍기 구매 가능합니다. 뭐 아이 있거나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불안함 날릴 수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네,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인테리어 감성까지 더해서 무드등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본체 뒷면 흡입구에 먼지 필터에 걸러 깨끗한 바람만 제공됩니다. 네, 여러분 여름 뽀송하면 그냥 템빨입니다. 인생은 템빨이에요. 선풍기, 서큘레이터, 가성비로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의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 크라임딜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 페이지로 꼭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분풀이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선량한 시민 둘을 공격해서 한 분을 돌아가시게 하고 한 분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또 미수에 그친 바 이른바 무작위 살인으로서의 원한관계, 치정, 보복 등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사건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무작위 살인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인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할 만한 어떠한 수단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위로하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더불어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지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량을 30년으로 감형해 줬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 판결은 사실은 보통의 판례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소위 무작위 살인, 아무나 대상성이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심이에요. 반성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심에 반성 안 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네. 형량이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반성하면은 반성인가요? 그걸 진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형량 깎아달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전혀 언급되면 안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는 성매매 알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것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라고 해서 그의 형평성,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인죄가 있고 성매매 알선죄로 두 개를 같이 재판을 받았다고 쳤을 때 네.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매매 알선죄가 추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를. 누범 기간에 2년 집유 2년 누범 기간에 해서 오히려 무기징역이 나왔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의 만일 판결문에 이 피고는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거기에 더불어 이런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얘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무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1심은 살인죄만 얘기했잖아요. 네, 별 성매매 얘기는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문이 나와야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판사들의 이런 행위를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 적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또 대부분 확정을 했네. 왜냐? 이건 형량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이건 또 하지 않아요. 법리 적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태클 걸어야 되는 상황 걸어야 같은데. 되는 상황인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죠.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재범성 위험 평가 척도에서 17점, PCLR 같은 경우에 24점으로 나온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럼요. 네. 얘는 굉장히 충동 조절 장애라든가 반사회성이 높은 애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박대성 얘기를 드린 게 네. 박대성 케이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유사해요. 네네. 너무. 그래서 이 PCLR 점수는 사실은 다시를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4점은 사실 애매한 점수예요.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16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30년형을 받고 46년 만기 출소인데 지금 10년을 살았습니다. 네. 성범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전과 기록에는. 가석방 요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뭐 40, 50대 정도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굉장히 박대성처럼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죠. 라는 점을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75세 노인들 두 사람을 완전히 난자해서 한 명은 살해했고 한 명은 겨우 살아난. 네, 한 명은 살려낸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이런 형량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형량 자체가 네. 또 문제고 이런 자들은 굉장히 그 교도소에서 위험한 자들인데 진짜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음.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네, 너무나 안타깝고 명복과 위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